지난 1월 시작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 벌써 한 10개월이 돼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좋은 환경인 겨울이 다가오면서 방역당국은 2-4주 후 300에서 400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내달 초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최고의 방역 전문가가 돼서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초거대 항공사가 출범하게 되는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11월 16일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그 RCEP이라고 하죠. 네. 이게 사실 중국이 주도하던 이제 다자 자유무역 협정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그다음에 이게 파트너인가요? 마지막 걸 모르겠는데 그럴 거예요. 네. RCEP인데, 네, 우리도 이제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세계 최대 규모의 FTA로 꼽히는 이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부르는데요. RCEP이 어제 최종 타결을 했습니다. 참가국은 우리나라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 들어가고요.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이루어진 아세안 그 10개국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이 참가국의 총 인구수를 계산하면 22억 6천만 명이고 무역 규모가 5조 4천억 원에 이르는데요. 전 세계의 30% 수준에 달하는 이 초대형 자유무역 협정이기도 하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이 최초로 일본과 FTA를 체결한 효과도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협정이 체결되면서 직접적으로는 관세 장벽이 크게 낮아지게 되고, 또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우리 기업의 이제 지적 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데, 또 우리 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해서 이 자동차나 기계 등의 품목은 제외를 했고, 또 수산물 개방도 최소화했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이게 이제 예전에 TPP라고 있었죠. 네네, 네. 환태평양. 네. 네. 계속해봐요. 환태평양. 네. 네, TPP가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거였고, 중국이 그것 때문에 사실 TPP는 사실상 중국을 배제하는 경제 협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불안해지면서 이제 추진을 했던 거였죠. 근데 TPP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상품만 자유무역 협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조금 낮은 수준인 반면에 서비스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노동, 환경 이런 분야의 기준도 굉장히 높이고 이러면은 상당히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들을 보통 하는데, 네네. RCEP은 그에 비해서는 좀 낮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죠. 사실상 이제 상품 무역만 하는 편이고, 그리고 뭐 서비스 금융 같은 것도 중국이 아무래도 좀 꺼림칙하니까 많이 안 하는 편이거든요. 특히 지식재산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인권 부분, 뭐 노동 문제 부분 이런 부분도 그런 기준을 세우기가 중국 측이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좀 떨어지는데, 이게 TPP가 미국이 빠지면서 사실은 이제 뭐 별거 없는 쭉정이처럼 보였는데, 이제 일본하고 캐나다하고 어쨌든 주도를 해서 CPTPP를 만들어 놨고, 그래서 아마 바이든이 당선이 됐으니까 뭔가 새로운 어떤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기대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시아 그리고 태평양, 뭐 호주, 뉴질랜드 들어간 이 지역에서의 이제 큰 다자 자유무역 협정인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15개국 중에서 한 나라 빼놓고 다 자유무역 협정을 양자로 체결을 하고 있어요. 그 한 나라가 일본인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일본이 더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일본 이제 중국하고 한국하고 안 했었는데 이걸 통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일본한테는 이제 조금 이득이 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글쎄 뭐 잘 되면은 뭐 좋죠. 근데 뭐 어차피 우리 양자무역 협정이 다 되어 있는 국가들이라 갖고 어느 정도의 더 부가적인 효과가 더 있을지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두고 봐야지 되지 않을까. 인도가 빠졌을 거예요 아마. 근데 네, 초기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빠졌습니다. 맞아요. 서비스랑 그쪽이 이제 인도가 자기네들이 이제 안 맞는다서 중국 측이 이제 들어오는 것에 되게 민감해갖고 아마 인도가 처음에 들어갔다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위기가 뭐 모르겠어요. 뭐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갔다가 트럼프 대통령 등장하고 나서 이게 다시 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한계가 있는 건지 조금 좀 두고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25일 만에 공개 행보를 했습니다. 네. 북한은 아직 뭐 바이든 당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없죠.
그렇습니다. 이달 8일 바이든 당선인 승리가 확정이 사실상 됐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보도도 아니래요.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네, 아직 알 수 없는 안개 속에 있는 미국 대선 이 계속해서 언급이 없고요.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한 회의가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 회의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참석을 한 거죠. 참석한 게 이제 보도가 된 건데 이 회의를 보면 평양의대 당위원회의 범죄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내용이 있었고 반사회주의적 행위를 뿌리 뽑아야 된다 이런 강조 내용이 있었다라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고 그리고 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안도 논의가 됐습니다. 미국 대선에 대한 언급이 안 나왔는데 이 쭉 보니까 사실 통상 미국 대선 2일에서 4일 이후에 결과를 보도했었거든요. 아, 그랬나요? 그런데 2000년을 돌이켜 보면 재검표 끝에 당선이 확정된 조지 부시 대통령 네네. 사례의 경우를 보면 엘고 민주당 후보가 패배 선언한 후에 북한이 관련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나온 다음에 북한도 뭐 보도를 하든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안 할 것 같은데. 안 할까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른바 러브레터도 주고받고 했는데 글쎄요. 다른 뭐 시진핑이나 푸틴 뭐 등등 해가지고 아직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 선언을 하든 아니면 그 뭔가 상황 변화가 있은 다음에 북한도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안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취임이 돼야 아마 그런 네.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자, 그리고 송영길 의원을 포함한 여당 소속 의원들이 이제 미국을 갔습니다. 네. 미국 가서 이제 방미 첫 일정으로 이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 참전비를 참배했다라는 네네. 소식은 전해졌습니다. 한미 동맹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일정을 시작으로 이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 그리고 김한정 의원, 그 윤건영 의원 등이 5박 6일 일정으로 이 조 바이든 당선인 측 그리고 이제 미국 상하원의 외교위원회 인사들하고 교류를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마침 또 미국 하원에서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자라는 내용의 결의안이 곧 통과가 될 거라고 하는데 이 결의안을 주도한 사람이 이 민주당의 탐 수오지 의원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또 바이든 후보 측과 또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국에 간 의원들이 이 의원과 만나서 또 얘기를 나누는 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바이든 캠프 측의 사람들, 뭐 인수위 측 사람들 이런 쪽하고는 뭐 접촉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없나요? 뭐 아직 뭐 교류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정확하게 누구를 만날지에 대해서는 뭐 나오지 않고 일단 이름이 나온 사람은 현재까지는 이제 수호지 의원, 이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정례 회동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여야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초당적 방미 대표단 구상하겠다, 가겠다라는 뜻을 모았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하는 초당적 방미 대표단 뭐 계속 준비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었냐면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이걸 비공개로 하자라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난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했을 때 박병석 국회의장과 환담하면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요청했잖아요. 거기에 후속 조치라고 할까요? 그런 게 국회에서 논의가 됐고 여야 대표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뭐 공개로 하는 그렇게 좀 두 단계로 나눠서 하는 그런 인사청문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이 동의를 해줬다는 게 약간 의외네요. 네, 야당도 뭐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뭐 이렇게 숨기실 것들이 많으신 짓을. 근데 네. 뭐 청문회를 안 한다 뿐이지 뭐 관련된 검증은 뭐 의원들이나 언론이 다 하는 거니까요. 뭐 앞으로 뭐 이것 때문에 완전히 다 뭐 도덕성과 관련된 질문들은 뭐 묻힐 것이다 뭐 이렇게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아마도 제 생각에 바이든 측은 그러면은 초당적으로 이렇게 약간 모은 그 여야 의원들 전부 다 함께한 방문단을 기다리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약간은 좀 그런 면이 좀 있거든요. 미국 측에서 이제 뭐 당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쪽 당만 오는 것보다는 약간 초당적으로 왔을 때 더 좀 선호하는 그런 게 좀 있기는 해서 그걸 좀 기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지난 금요일에 열렸는데 뭐 큰 성과 없이 끝났다고 합니다. 이낙연 대표가 마지노선으로 18위로 못을 박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오늘 당 최고위원회 이낙연 대표 발언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추천위가 수요일 다시 회의를 연다고 하니 반드시 결론을 내줘야 한다. 혹시 야당이 시간 끌기에 나서면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 이번 달 안에 공수처장 임명과 출범의 필요성을 거듭 확인한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좀 어조가 더 강해졌죠. 18일에
별 뭐 진전이 없다면은 아마 공수처법 개정 쪽으로 갈 걸로 보이는데요. 비토권을 없애는 그런 쪽으로 갈 걸로 보이고 여당 간사죠. 백혜련 민주당 법사위 여당 간사도 3차위에서 결론 나오지 않으면 25일에 예정돼 있는 법사위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민주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법 개정안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국민의힘은 또 다른 카드를 들고 있다. 이게 청와대 특별감찰관 지정 이야기죠. 예전에 또 나왔었던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몇 달 전에 뭐 이미 나왔던 얘기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공수처법 뭐 그 협조 얘기를 하는 대신 뭐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특별감찰관부터 빨리 임명하라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이고 이 최영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시한을 정해놓고 지금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추천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럴 거면 이 대통령 친인척과 이 권력 핵심들을 감찰할 이 특별감찰관 그리고 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빨리 임명을 해라. 지금 4년째 뭐 나몰라를 하고 있는데 스스로 했던 약속부터 지키길 바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뭐 이른바 이제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하겠다라면서 국회 법제실에 관련법 개정안이 어떤지 검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발의 단계는 아니고 이 법이 발의가 가능한지 좀 법적 검토를 해달라고 지금 국회 법제실에 지금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서 이 수사 재판의 기관에 지휘 감독자가 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서 해당 기관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이 사법 방해죄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징역 7년 이하에 처한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사법 방해죄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죠. 미국에 있는데. 네네. 네, obstruction of justice라고 그래갖고. 근데 비슷하게 사실은 권한 남용 뭐 이런 건 있기는 한데 정확하게 그 사법 방해죄는 사실 없거든요.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의 대선 캠프를 찾았다. 네.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뭐 지금 어떻게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당내에서 중진 의원들의 견제도 좀 받고 있고요.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리더십을 뺏길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까지 나왔었잖아요. 여러 가지 비판이 있고 국민의힘으로 바뀌면서 당이 잘 안 굴러가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서 그 이후에 조금 뭔가 부드러워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 중진 의원들과도 막걸리 회동도 하고 계속 만나서 소통 접점을 계속 늘려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당내 주자들도 언급했죠. 언론과의 통화에서 유승민, 원희룡, 오세훈 이렇게 언급하면서 당내 주자들을 좀 관심 가지고 보는 듯한 그런 모습 보였는데 오늘도 그 일환으로 보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 캠프를 사실상 꾸렸어요. 네. 국회 건너편 건물에 있는 사무실. 그 사무실 이름이 희망 22. 왜 20인지 아시겠죠? 아이고 당연한 거죠. 네, 2022년에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희망 22로 정했는데 오늘 사실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뭐 현직 의원만 해도 한 50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지도부도 갔고 하면서 사실상 당 의원총회를 방불케 했다. 그 정도로 많이 모여서 축하를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승민 대표의 출정식이랄까 사무실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경제 전문가인 유승민 대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유승민 대표께서 지향하는 바를 꼭 성취할 수 있도록 제가 진심으로 기원해드리겠다. 여러분도 많은 성원을 해서 유승민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적극적으로 챙기는 모습 보이고 있고 아마 원희룡 지사나 오세훈 전 시장도 뭐 이런 행사를 이렇게 한다면 김종인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가서 또 축하해주고 이럴 걸로 보입니다. 예, 이전에 당내 인사들과 어떤 교류를 조금 더 확대를 하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일단 대선 전에 서울, 부산 뭐 재보궐선거 관심들을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네. 민주당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획단이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단장이 김민석 의원인데요. 네. 뭐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면서 이 서울 시민의 마음을 얻는 절박한 책임감으로 시작하겠다. 뭐 이런 말을 했고, 그리고 서울시당 위원장이 기동민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선거에서 국민께 선택을 받느냐가 이 정권 재창출에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면서 뭐 쉽지 않은 선거가 되겠지만 돌파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그 서울시장 후보 중에는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름도 뭐
뭐 자인지 타인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네. 추미애 장관이 오늘 그 서울시장 출마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았어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서 뭐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이 추미애 장관은 뭐 오로지 검찰 개혁의 사명을 갖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마치면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렇게 네. 그건 알 수가 없는 네. 거죠. 아, 네.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달 말에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같은 그 3개, 4개 정도 부처 장관을 교체할 네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원년 멤버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당분간 유임될 거다.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김현미 장관은 지금 정말 오랫동안 하고 처음부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강경화 장관도 그렇고. 네. 그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부동산 이슈를 굉장히 많이 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로또 처녀로 불렸던 과천 지식정보타운까지 네네. 방문하면서 후분양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가 열리는 회의실 뒤에 뒷걸개, 그러니까 백드롭이라고 하죠. 네네네. 거기 보면 일주일째 부동산 안정될 것 새파란 거짓말.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꼬집는 문구를 계속 걸고 있어요.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데 보통 파랑이라고 한 것은 새파란. 아무래도 민주당 색깔이라서. 당 색깔을 얘기한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집이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힘들고 전세는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올랐다.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다라고 규정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그렇죠. 부동산 문제가 또 강하게 작용할 거라고 하는 그런 전략, 그러니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타임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통합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국내 1, 2위 항공사 간의 초대형 빅딜, 과연 업계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원래는 이게 HGC 현대산업개발에서 인수를 하려고 했었죠, 아시아나를. 네. 근데 이게 이제 무산이 됐고 지금 이제 갑자기 대한항공을 가진 한진그룹이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전에 물론 이제 물밑 작업이 있었겠죠. 우리는 잘 모르는. 네. 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상당 부분 좀 진척이 됐던 것 같아요. 지난주 목요일 밤 정도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제 소식이 파다하게 퍼졌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접했을 때는 무슨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야 그랬는데 점점 언론 보도들 나왔을 때 보니까 이제 산업은행이 주도했다더라. 또 아하. 구체적으로 인수 방식 조금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은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이제 한진칼에 이제 소위 말하는 산업은행이 들어가는 방식이다까지 이제 구체화가 되면서 주말 내내 이제 이거 굉장히 신뢰도가 높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관계장관 회의한다는 것이 나왔었고요. 오늘 오전이었었습니다. 약 한 10시 30분경에 관계장관 회의 끝나면서 이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공식화 선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각각 대한항공 움직이는 거, 한진칼 움직이는 동향, 아시아나 또 금호산업 움직이는 동향을 보면 이게 뭐 단기간에 오늘 주말에 전화해가지고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상당 부분 좀 준비가 됐고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자본은 어떻게 그러면은 뭐 대한항공이 마련을 하고 뭐 이래야 될 텐데요. 네, 큰 틀에서 어쨌든 대한항공을 사야 되잖아요. 네네. 네, 아시아나 항공을 사야 되죠. 되잖아요. 네. 전체 규모가 한 2조 5천억 정도라고 하니까 한진칼이 일단 2조 5천억 정도의 유상 증자를 하고요. 그 중에서 한 8천억 정도를 3자 배정 증자 방식으로 산업은행이 떠안게 되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 어려운데요. 네. 우리가 어떤 한 기업이 돈이 필요할 때는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증자를 하는 것만큼 주식을 더 이제 찍어내야 되는 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2조 5천억을 어디선가 끌어오겠다라는 거예요. 한진칼이. 네. 그러니까 그만큼의 주식을 더 찍어내겠죠. 끼고서? 네. 예. 근데 끌어오는 것 중에서 2조 5천억 중에서 8천억은 산업은행이 5천억은 실탄 현금으로 아하. 3천억은 교환사채 EB를 통해 가지고 주식을 떠안겠다. 그게 한 10% 정도 이제 될 겁니다. 다일루션 주가 희석, 주식수 희석되는 걸 포함해서 그리고 나머지 한 1조 7천억 8천억 정도는 이제 대한항공이 신주 또 연구체를 발행을 해서 돈을 끌어오고 그러면 이제 한진칼이 돈이 생겼죠. 네. 그 돈을 갖다가 이제 2조 원이 넘는 돈이죠.
이제 금호 산업에 있는 한 30% 정도를 아시아나항공을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돈을 주고 아시아나항공의 30% 지분을 갖게 아하. 되면 이제 한진칼이 완연하게 아시아나항공을 소유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대한항공과 합병 결정을 내면 일사천리로 이것이 흘러지게 그렇군요. 되는 이런 구도가 이어지게 되죠. 근데 일단 이제 저 같은 일반인이 듣기에는 야 이러면 정말 초대형 항공사가 생기는구나 국적기가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순위가 되나요? 전 세계에서도 상당히 크게 될 것 같은데. 네, 뭐 글로벌 10위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뭐 이것저것 뭐 저비용 뭐 다 합쳐서 글로벌 7위, 뭐 오. 8위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대형 비행기만 보면은 합쳤을 때 대수로만 뭐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50대, 251대 한 대 정도가 되는데 독일 루프탄자가 한 280대, 오. 에어프랑스가 220대 조금 넘는다고 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에어프랑스보다도 더 크네요. 많은 비행기를 소유하게 되는 그런 사이즈. 그래서 아마 뭐 글로벌 탑 10은 확실하고 7위, 8위 선까지도 이제 규모 면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 정도의 몸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로만 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또 이 둘이 갖고 있는 저비용 항공사 합치면은 한 62%, 63% 뭐 완전히 그냥 다 완전 뭐 독과점인데? 국내에서는 뭐 석권을 하게 되는 그런 사이즈가 됩니다. 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나요? 있죠.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독과점 심사를 네네. 하겠죠. 이제 합병한 후.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첫 번째 난관이 되지 않겠는가. 산업은행이 이제 이렇게 전향적으로 밀어붙이니까 뭐 딜이 이사천리로 네. 되겠지만 당장 공정위에서 이제 기록결합 심사를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독과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통과를 못 시켜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항공업계에서는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샀던 거 통과시켰던 거. 근데 그거는 이스타항공은 완전히 이제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정말 이제 거의 끝난 회사였기 때문에 네. 이제 합병을 허락해 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논리로 통과시키기에는 공정위도 힘든 것이 그럼 아시아나가 그렇게 끝장난 회사였다면은 왜 최근까지 그렇게 돈을 투여했느냐라는 그런 또 반격을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또 과거에 현대차, 기아차 합병도 그 논리였었거든요. 빅딜 했을 때는 이제 기아차가 워낙 이제 힘들기 때문에 현대차가 떠안는 방식인데 지금은 뭐 대한항공도 같이 힘든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요새 네. 코로나 때문에 네. 사실 항공업계 힘든다는 얘기는 매일 하고 있는데요. 대한항공 부채 비율도 1000%가 넘고요. 물론 네. 아시아나 2000%가 넘으니까요. 예. 아시아나 부채도 뭐 한 12조. 그러니까 이러니까 그 논리도 좀 그렇고. 네. 그러니까 과연 공정위가 이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시킬지 물론 아직 모릅니다. 또 이거 반대를 할지. 근데 그때 과연 어떤 논리를 펼칠까도 또 하나의 주목 대상입니다. 근데 이게 정부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네. 개입을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네. 네. 왜 그러는 거예요? 일단 채권단 입장에서는 아시아나를 어떻게 좀 이제 털고 싶어 하는 네.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뭐 혈세 투입 뭐 이게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일단은 아시아나를 그렇게 그 한진칼을 통해 가지고 사게 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채권단 그 동안에 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아시아나에 투입됐던 그 이제 감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나가 네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시아나 주식을 한진칼 주식으로 교체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채권단 입장에서 일단 손을 털 수가 있죠. 아시아나 그렇죠. 문제에서. 그럼 이제 한진칼의 주주로서 활동하게 되는 일단 일단락되는 그런 선도 하나가 볼 수가 있겠고 그 동안에 이제 아시아나의 뭐 산업 구조 조정, 뭐 인적 구조 조정, 전체적인 항공업 구조 조정의 입장에서 일단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떠안고 구조 조정을 시킨다. 뭐 이런 논리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 이렇게 진행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경제 브리핑 같은 것들을 했던 거 보면 뭐 인력 구조 조정은 또 안 하겠다. 뭐 인위적인 뭐는 감축은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는 안 맞죠. 그러네요. 예, 이게 그렇게 인수를 시켜가지고 가차 없는 산업 효율화, 산업 구조 조정을 빨리 하려고 하겠다라는 게 우리의 생각인데 막상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게끔 도와줬는데 지금은 이제 구조 조정은 또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하니까 이 부분은 좀 더 한번 취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하고 계신 노동자분들이 계시니까 네.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면 상당히 불안해하실 거고 네.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네. 그래서 노조들도 알죠. 네. 그렇게 이거 지금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네네. 건가? 그래서 강력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양대 노조. 말은 그렇겠지만 뒤로 가서 이제 일단 끝난 다음엔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뭐
장담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가 봐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워낙 겹치는 부분이 지금 많잖아요. 그렇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있어서 인력이 교집합되는 그렇죠, 부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뭐 아시아나항공 노조도 굉장히 강력 반발, 특히 음. 대한항공도 더 강력 반발하고 있어서 아마 노조와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지도 이번 M&A의 또 하나의 숙제가 될 것 같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겹치는 게 많다고 하셨는데 네. 일단은 뭐 노선 같은 것도 겹치는 게 많을 거고 네. 그러면 이게 뭐 하나로 줄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은 이제 뭐 그거야 뭐 항공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겠지만 네. 이제 소비자한테는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가격 경쟁은 좀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 오히려 걱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마 단편적으로 이 둘이 합쳐가지고 공룡이 나오니까 비행기표 뭐 운임료 올리는 것이 아니냐. 또 통합되면 마일리지는 이거 어떻게 하지? 맞아. 뭐, 내 마일리지. 이거 섞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고민들이 있을 텐데요. 좀 약간 더 좀 산업적 차원에서 보면 이 딜을 이제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그러면은 안 되겠지만 코로나19가 네. 이게 이제 지속이 된다. 이러면 안 되지만요. 네네. 이렇게 된다면 이건 정말 공멸의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아시아나 뭐 대한항공 다 풀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까지 네네. 처참하게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의 우리의 바람이라기보다 당국의 바람은 M&A를 했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효율화를 한 다음에 코로나19가 거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빠르게 이제 치고 나갈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존재는 하지만 그 반대편에 대한 시나리오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쉽게 항공업황이 살아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이것도 또 M&A를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부담이 좀 이제 상존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미 아시아나에 들어간 돈이 뭐 기간산업 지원까지 합쳐서 3조 5천억 뭐 이상이고요. 예. 대한항공에도 1조 2천억 이상 투입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어쨌거나 이제 당국 특히 채권단은 아시아나는 털고 이제 대한항공 쪽으로 몰아서 여기서 구조 효율화, 구조조정 시켜서 코로나19가 잦아지면 업황 살아나면 이걸 따라서 쫙 끌고 올라가는 이제 이런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기대하고 있고 또 많은 국민도 바라고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또 코로나19 상황이 변수가 돼버렸네요. 네. 현대산업개발도 상당히 조금 이렇게 야심차게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중간에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경우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현대산업개발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서 딜이 깨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조은태 회장, 대한항공 한진그룹의 조은태 회장 입장에서는 실은 이제 업황도 하나의 본인에게 숙제지만 경영권 분쟁도 그렇죠. 아직 해결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나요? 매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제 KGCI와 뭐 조현아 씨, 그 연합 뭐 비중이 이제 보율이 크니까. 근데 회사를 살리려는 그런 명분 플러스 어쨌든 산업은행이 10%대 이제 주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한진칼에. 그러면은 뭐 조은태 회장 편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조은태 회장은 여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도 분명히 노렸을 때고요. 그 반대쪽, 그러니까 반 조은태 회장, 뭐 연합군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겠고 벌써 지금 나온 언론 기사들을 좀 보면은 뭐 특혜 시비들에 대한 왜 경영권을 살리는 쪽 재벌 개혁을 한다면서 왜 도와주려고 하느냐는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을 계속 내고 있고요. 지금 그 사모펀드 KCGI는 한진칼이 돈 안 필요한데 뭐 부채 비율이 고작 100%밖에 안 되는 데서인데 유상증자해서 이런 걸 한다면 왜 3자 배정을 하느냐? 우리가 들어가겠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KGCI를 비롯해서 이쪽 조현아 반 조은태 회장 쪽의 이 주주들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숙제도 분명히 남아 있겠고요. 또 노조에 대한 문제들을 남아 있겠고 그 부분은 잘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이렇게 혈세를 분 회사를 또 이런 식으로 도와줬다라는 것은 구조조정을 통하는 거 뭐 산업 뭐 효율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아니라면 뭐 이걸 왜 지금 이렇게 팔았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또 나오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정부도 계속해서 지금 고용 유지 뭐 이렇게 왔는데 이거 했다고 해서 또 그 노조들에게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힘든데 또 구조조정을 할 수는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서 과연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명분으로 이건 또 허용해
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네. 이게 이제 계속해서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예. 그 빅뉴스인 건 맞는데 여러 가지로 난관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라는 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넷을 달군 화제 뉴스 알아보는 클릭 핫 뉴스 시간입니다. 이브닝쇼의 마스코트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혜지입니다.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요. 해외도 해외고 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좀 불안합니다. 네, 종합을 해보면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23명 발생했습니다. 사흘 아이고. 연속 200명대인데요. 그러네요. 확산세가 참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은 193명, 국외 유입 사례는 30명입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 193명 가운데 128명이 수도권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강원 20명, 경북 13명, 전남 10명 등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속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정은경 본부장은 현재 감염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지표 네네. 재생산 지수는 1.12다. 1.1이 넘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단기 예측을 보면 현재 수준에서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지 않으면 2주나 4주 후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명에서 400명 가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오는 19일 그러니까 목요일 0시부로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거리 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네. 올리기로 잠정 결정을 하고요.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내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이 내용을 논의하고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통상 정 총리 주재 회의는 매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진행이 됐는데 네. 이 단계 조정을 위해서 화요일인 내일 회의를 주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강원도는 현재 영동 지역에서는 감염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영서 지역에서만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 얼굴에 이렇게 검은 분진이 묻어 있는 네. 그 노동자 그 사진이 하나 논란이 좀 됐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일을 하는데 마스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서 저게 뭐냐 막 그런 이제 비난이 조금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측에서 바로 그래서 마스크를 다시 제공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논란의 최고점이 있었던 게 금요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월요일이죠. 이제 마스크가 바로 지급이 된 거죠. 그렇게 빨리 될 수 있는 걸. 그러니까요. 살펴보면은 마스크를 끼고 일을 했지만 얼굴에 온통 시커먼 분진을 뒤집어 쓴 사진으로 화제가 된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 하청업체 마스터시스템 소속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오늘 사진이 논란이 되니까 공장 측이 그제야 기존에 썼던 1급 방진 마스크를 지급하기 시작했다라고 전한 건데요. 네.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마스터시스템 소속 노동자인 차재민 씨가 오늘 한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뭐 그렇게 요구를 해도 구할 수 없다면서 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파업을 시작했는데 이 문제가 이슈화되니까 바로 지급을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크게 화제가 됐던 거는 사진이지만 작업장 영상도 있었거든요. 보면은 재난 상황처럼 느껴질 만큼 분진이 심각하게 날려요. 365일 그 작업장에는 그렇게 분진이 날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습이 담겼는데 그 영상을 보면 마스크를 지급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가? 수준이 아니군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는 해당 설비장에는 공기를 빨아들여서 먼지, 유리가루, 쇳가루 같은 유해 성분을 다른 곳으로 배출하는 분진 집진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분진이 배출되는 통로가 양 끝에만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쪽으로 막 떨어져서 뭉쳐있는 그 분진은 노동자가 직접 손으로 삽으로 퍼서 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작업이 잦지는 않지만 보통 한 번 들어가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길게는 3시간까지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 작업을 하고 이제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코피가 나오고 네네. 또 눈에서는 검은 눈물이 나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조 측에서는 최소한의 설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들어가지 않도록 중앙에도 분진을 배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달라라는 설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좀 건강에 굉장히 피해가 있지 않을까? 이건 뭐 당연히 맞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이게 근데 일반 건강 검진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이 노동 조건에 맞는 특수한 건강 검진을 그래서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회사 쪽에서는 답변이 없다고 합니다. 네.
자, 아동 관련 사건 사고가 참 많았어요 올해. 네. 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정부에서 좀 적극적인 어떤 방어책 뭐 이런 걸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중고거래 플랫폼에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네. 글이 놀라와서 맞아요. 논란이 됐었죠. 정부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혼모가 입양에 동의할 때 산모의 인적사항 노출을 최소화하는 보호 출산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입양 특례법을 보면은 한부모가 아이 입양을 결정을 해도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록이 남거든요. 근데 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보호 출산제는 입양을 동의하면 산모의 인적 사항 노출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러 방법과 대안이 있고 또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세부적인 방법을 검토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과 경제난 이중고를 겪는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대책도 같이 내놨습니다. 여러 과정이 남아있지만 저소득층 한부모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임대주택 보증금을 지원하고 또 아이돌봄 서비스 요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부모 자녀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도 지금은 만 24세 이하거든요. 네,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오늘 여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한부모의 임신, 출산부터 자립까지 생애주기별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지원 대책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근데 뭐 아동 학대 관련된 대응도 상당히 필요해 보이거든요. 네, 이거는 경찰 쪽에서 나온 건데요. 네. 지난달 13일에 서울 양천구에서 16개월 여아가 가정폭력에 의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맞아요. 예. 이후 밝혀지는 사실 하나하나에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경찰도 부실 대응했다는 비난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사망 전에 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나 접수가 됐거든요. 근데 이후 과정에서 경찰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 부실했다라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후에 재수사에 돌입하고 엄마 A씨를 지난 11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을 했는데 네. 구속돼야 마땅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구속이 무의미하다. 뭐 이미 죄 없는 아이, 천사 같은 아이는 너무 아프게 짧은 생을 살았고 또 세상을 떠났죠. 경찰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2회 들어온 아이의 몸에 상처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이 무조건 분리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네. 뭐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전문가와 회의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아동학대에 네네. 대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클릭 한 뉴스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론조사계 훈남 3인방과 함께하는 여론도사들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국정 지지율 그리고 정당 지지율 한번 보고 가야죠. 네, 11월 2주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긍정평가가 44.3%, 부정평가가 51%.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0.1%포인트 하락했고요. 부정평가는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1.9%포인트 하락한 32.8%, 국민의힘도 하락했습니다. 27.3%로 0.7%포인트 하락했고요.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소폭이지만 상승했습니다. 무당층은 지난주와 비슷했고요. 지난주 특활비 논란이 계속 이어졌고 또 추미애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공개법 추진 아하. 이와 관련된 논란도 있었고요. 또 윤석열 총장이 대선 주자 1위로 올라섰다는 오차 범위 내긴 했지만 그게 지난주 중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죠. 네. 그리고 이제 추미애 장관을 질책한 국회 예결위원장 정성호 의원에게 이제 문자 폭탄이 쏟아졌다 이런 논란들도 당청에는 조금 부담이 됐던 한 주간이 아니었나 싶은데 지난 중반까지는 당청이 좀 지지율이 상승하는 듯 보였는데 네네. 지난주 후반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호재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통화가 지난 목요일 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네. 또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이 부분은 또 좀 악재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조사 개요 잠시 들으시고 그리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9일에서 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과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응답률은 4.8%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는데 약간 네. 신기했던 게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하면서 후반기로 가면서 이게 네. 확 그러니까 그 네. 매일 나오니까 네.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이번 주에도 그러네 하는 생각을 좀 네.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후반기에 네.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근데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서울과 부산 지역의 민심 아니겠습니까? 재보궐선거 때문에 네. 어떻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완전 동률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0%, 국민의힘 네. 30%. 오. 지난주에는 오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이 살짝 높았는데 이번 주 완전 동률이었고요. 부울경, PK는 지난주에는 역시 국민의힘이 소폭 높았는데 이번 주에는 한 1%포인트 가량으로 오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이 30.1, 국민의힘이 29.3으로 약간 다시 앞서는 지난주에는 국민의힘이 한 5%포인트 앞섰는데 그러니까 지금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초반에는 한 2-3개월 전만 해도 국민의힘이 두 지자체장을 다 가져가는 것 아니냐 네네. 이렇게 전망들이 됐었는데 지금은 완전 팽팽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도 뭐 적어도 한 곳 정도는 기대할 만한 그런 수치가 아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적어도 한 곳은 서울인가요? 아무래도 서울이 조금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제 부산도 좀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또 네.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중도층이나 무당층 뭐 이런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네. 그야말로 이번 뭐 재보궐선거에서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그렇죠. 이제 중도층이 이념보다는 정책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 국민의힘이 불과 뭐 한 보름 전, 한 달여 전만 하더라도 서울에서도 지지율이 앞서는 추세였고 또 부산, 울산, 경남에도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결집하면서 앞서는 추세였는데 중요한 건 결국 정책에 얼마만큼 공을 들이냐가 중요하거든요. 중도층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정부 여당이 뭐 서울 지역을 중심 꼭 서울만을 겨냥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공시지가 기준도 또 완화하고 공시지가 기준과 관련해서 9억 원까지는 아니지만 6억 원까지는 이 공시지가 관련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또 방침도 발표를 했고 또 부산의 경우에는 가장 큰 이슈는 역시 경제겠죠. 근데 이낙연 대표가 방문했을 때 세 글자입니다. 가덕도. 아하. 이게 지역에 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될 겁니다.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서는 또 후보들도 각자 공약을 발표할 텐데 역시 서울도 그렇고 부산 또 울산 경남이 포함된 지지율이니까 정책 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군요. 가덕도 신공약 요게 있었군요. 네, 되게 이제 선거는 이제 뭐 프레임 대결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겠습니다만 후보의 뭐 도덕성도 필요하고 할 텐데 바쁜 이제 대중 유권자들한테 우리 정당 후보를 찍어야 되는 단 하나의 이유를 이제 서로 정당들이 얘기하는 것을 이제 선거 네. 프레임이라고 얘기하는데 대개 보게 되면 이제 야당은 대통령 임기 중후반에 실시되면 정권 심판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를 주셔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이제 여기에 수렴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대체로 보편적으로는 이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여당 후보를 뽑아주셔야 합니다라고 이제 모여지는 것인데 특이하게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할 때는 약간 이제 달라지는 것이 뭐냐 하면 총선과 다르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당 후보를 찍어주세요. 힘 있는 여당 후보를 찍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이제 메인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그렇죠. 대개 여권은.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힘 있는 여당이다. 그리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여당이니까 이것을 해줄 수 있고 해줄 것으로 믿는다, 기대한다라고 하면 이제 약간 위력을 발휘할 때가 있는 것인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제 부산시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여권이 내세울 수 있는 카드는 가덕도 신공항을 우리가 이제 해결해주겠다라고 하는. 부산 지역도 PK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보수 정부에서 이것을 해주지 못했는데 그건 지역의 매우 사활적인 이슈거든요. 이제 수도권 사는 분들은 뭐 대한민국에 공항 큰 게 두 개나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부산 지역, 경남 지역에서는 이제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그래서 그걸 해주겠다고 하면 이 정부에서 해줬기 때문에 온전하게 이제 이것을 추진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들과 맞닥뜨리면 약간 좀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것이 야당에서도 이제 그것이 주요 쟁점이 되면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도 찬성한다라고 이제 야당 국회의원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군요. 근데 21년인 거잖아요. 지금 재보궐이. 네네. 대통령 선거가 22년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1년 안에 그러면 그게 다 추진돼요?
먼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가덕도 공항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진 것이 김해 공항 확장 안으로 결정이 네.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 대안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시그널 자체는 바로 이제 PK 지역에는 가덕도로 가게 해주는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네요. 미칠 수가 있죠. PK 지역.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이제 내일 이제 아마 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김해공항 확장 안에 대한 이제 적절 부적절 여부가 판단이 되는데 상당히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파급이나 또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덕도 이렇게 딱 그냥 요거 세 마디로 그러면은 모든 선거 운동을 다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여권의 모든 대선 주자들이 여기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그래요? 가덕도 공항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 그 PK 민심을 얻는데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서울 그리고 부산시장에 이제 후보로 여성 후보를 공천하는 거 이게 뭐 또 민주당에서는 가산점 같은 것도 이제 준다는 얘기가 있고 막 이랬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감도 조사를 했는데 반대 의견이 젊은 층에서 더 많이 나왔다. 네. 젊은 층은 훨씬 더 좀 진보적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들을 하실 텐데 젊을수록 반대 의견이 높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이게 네. 지정당별로는 예상대로 민주당에서는 찬성, 네. 또 국민의힘에서는 반대 이렇게 나왔는데요. 30대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감 의견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연령대별로 좀 의견이 갈렸다고 보는 건데 질문이 이랬습니다.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원인을 감안할 때 민주당이 아니라 각 당이라고 물었습니다. 각 당이 여성 후보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민주당만이 아니라 각 당, 국민의힘, 정의당 다 각 당 여성 후보만 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성 후보를 역차별하는 거고 사실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미투 사건 때문에 남성 후보들을 다 배제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층들이 많이 있는 이택수 거죠. 대표님 목소리 높아지고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제 20대, 30대, 40대까지 비공감 의견이 50%를 살짝 넘었습니다. 이택수 대표께서는 평소에 보면은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하시는 분이죠. 그럼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질문한 것하고는 달랐을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여성과 또 신인 후보들에게 더 많은 가산점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반대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렇게 이게 물어보면 공감도가 높은데 그런 게 어딨어? 그거 완전 리딩 퀘스천이지 그거는. 네, 이건 이제 질문과 보궐선거의 영향도 받은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이게 이제 이번 이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성비위 또 영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 잣대가 정해져서 잣대가 이제 만들어져서 여성 후보들에게 더 많은 또 환경이 만들어지는 더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진 것에 대한 역차별 의견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또 하나는 이미 여성 후보들이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에서도 이 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여성 후보들이 상당히 비중 있게 또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산점을 줄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이 남성 후보들에게는 기회를 상실한다. 또 반드시 성비위 때문에 문제가 된 그런 또 치를 수밖에 없는 보궐선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여성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보면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령대가 높은 또 남성들이 일지라고 하더라도 연령대가 높은 경우에는 좀 기회를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또 30대 특히 이제 40대의 경우에는 공정성 측면에서는 지금 이미 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여성 후보들이 상당히 조명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준이 필요한 것 또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것 아닌가 이런 또 해석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뭐 어쨌든 이 재보궐 선거가 그러니까 성 비위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것이긴 하지만 여기까지 그렇다고 여성 후보에게 그렇다고 뭐 가산점까지 주면서 꼭 이렇게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란 거잖아요. 근데 20대, 30대 젊은 층이 이 공정성 부분에 있어서 정말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남녀 차별을 했다 그러냐. 네.
옛날은 아버지들이 하셨잖아요. 막 그럼 왜 우리한테 뭐라 그래?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는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초등학교에 가게 되면 여학생이 반장인 경우가 더 많다. 공부도 더 성적도 좋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니까 지금의 이제 20대들 젊은층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시대를 살아온 것인데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남자들이 주도하는 이제 사회를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여성이 약자이고 여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높다고 한다면 막연한 공감이 실제 이제 좀 변화된 환경에서 성장한 젊은층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오히려 약하고 특히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특별히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사회에 나와봤더니 더욱더 또 차별을 받는 것 같은 인식되는 맞아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이제 여성에 대해서 배려하고 이런 이제 여성 후보 또 존중하고 뭐 당위적으로 이제 좀 출마하게 하는데 페이워를 준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식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는 주요하게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기는 할 것 같아요. 그 얘기할 것 같아요. 집에서 엄마한테나 잘하세요. 그러면 많이 할 것 같단 말이에요. 네. 조사 개요 잠시 들으시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CBS와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지난 10일에서 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병행 전화면접 조사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2.7%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네, 최근 이제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위를 해서 많은 사람들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근데 뭐 이거를 두고 조사가 문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뭐 언론 보도 형태도 문제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글쎄 뭐 저는 뭐 이게 그렇게까지 얘기가 될 거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조사에 1위도 나올 수 있고 3위도 나올 수 있고 뭐 안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뭐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사 방법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갤럽은 주관식으로 해서 네. 보기를 불러주지 않고 사실 갑자기 전화 받는 응답자 입장에서는 차기 대권자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라고 하면 이렇게 번뜩 안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맨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또 정치인도 아니고 그래서 응답 한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객관식 조사 보도에 비하면. 네. 근데 한국갤럽도 지난달에 비하면 많이 상승한 수치인데 1위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네네.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1위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도 불과 며칠 상관에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헷갈렸고 많은 보도들이 제목상에서 좀 자극적으로 뽑은 보도들이 있었어요. 뭐 1위에서 뭐 갑자기 3위로 이렇게 그러니까 떨어진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조사 방법이 달랐고 또 구도가 달랐고 한국갤럽 조사는 완전히 오픈돼 있었고 한길리서치는 6명의 후보, 유력 후보 6명만 보수 진보 3명씩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지난달과 이제 이번 조사를 추이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도하지 않은 매체들, 그러니까 특히 제목에서 제목 장사하는 그런 보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면 이제 갤럽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직접 대야 되는 거죠. 주관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를 안 불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에 딱 담고 있어야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뭐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이름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눈에 딱 띄는 사람을 사실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다른 그 조사기관들의 조사, MBS라고 4개 조사기관들이 하는 곳에서는 빠져 있거든요. 또 본인도 아직 뭐 정치사를 명확하게 밝힌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머릿속에서 배제하고 응답한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비교하는 보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 윤희용 센터장이 여러 번 보도가 됐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아니, 제가 이제 이 조사 왜 이게 이제 어떤 언론에서는 조작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보도 행태라고 할 수 있겠고 다른 방식으로 좀 이제 바뀐 또 선택지 다른 선택지로 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높이 나타났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가령 이제 이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그 이전 조사에서 순위를 앞에 여권 3명 야권 3명만 순위를 이제 기존 조사에서 높게 나온 사람을 끊어서 했기 때문에 3명 총 6명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지지율이 그래도 좀 나온 사람들 컷오프를 해서 거죠. 이제 그런데 그건 나름 기준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현재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 주자들이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도 지금 무소속이고 무소속이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이니까 윤석열 총장은 또 검찰총장이니까 근데 뭐 제1야당에서 어쨌든 대권 주자들이 있는데 포함이 안 됐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윤석열 총장으로 모아지는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인데 언론에서는 뭐 이것 좀 더 자극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문제가 있니 크니 이제 이런 식으로 보도해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런 것은 이제 전혀 아니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대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대선 주자들이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의무로 이제 뭐냐면 내 이름 좀 넣어줘. 왜냐하면 선택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뭐 지지에 높고나 좀 떠나가지고 기사에 거론이 되냐 안 되냐기 때문에 대중에게 전달되는 그 정보 효과라는 것은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사기관들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조사기관들은 우리는 그럼 선택지를 아예 안 불러주겠다. 주관식으로 나오는 것만 하겠다라고 하는 이 기저의 배경에는 그런 이유들이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한국 갤럽이 그런 조사죠. 네. 갤럽이 진짜 그렇게. 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이제 조사 방식들 또 선택지들 질문 문구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뭐 중요할 것 같고 언론도 너무 이것을 자극적으로 또 순위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데 이것을 그냥 1위 후보, 2위 후보 그것은 단 1, 2%밖에 차이 안 나는데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조사에 이제 기본이 잘 안 돼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오히려 정치적인 논쟁을 이제 가중시키는 행태이기 때문에 저는 뭐 미디어의 보도도 상당히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잘 팔리니까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러는 거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정도는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윤 총장의 지지율은 지난주에 발표된 결과를 보면 부침이 있죠. 이른바 뭐 널뛰기라고 하는 지적까지도 받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사실은 이제 여권 내의 유력 두 후보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두 후보의 투톱 체제는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보기가 뭐 숫자가 이제 달랐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이 포함되지 않았던 조사가 이제 한길 리서치 조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윤 총장의 국민의힘 지지층의 쏠림 현상은 분명히 있는 것도 발견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뭐 굳이 없으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꼭 선택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보기에 있으면 윤 총장 쪽으로 수렴되는 현상도 나타났던 점은 대권에 나가고 여부를 떠나서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까지는 아니지만 보수층에서도 윤 총장 쏠림 현상, 결집 현상은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근데 뭐 대선 가보면은 구도가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지는 거긴 하잖아요. 결과들도. 근데 우리가 뭐 양강 구도로 대체로 만들어지긴 하죠. 지난 대선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긴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게 뭐 그냥 무시하기만 할 건 또 아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이게 이제 야권층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말씀드리긴 한 것 같은데 어떤 정책적으로 잘 준비가 되었다.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리더십이 있다.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가장 선택을 받는데 집중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현재의 최고 권력인 대통령과 또는 현재 정권의 최고 뭐 그룹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이미지를 획득한 사람이 야권층한테는 일단 먹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현 정부를 가장 뭐 괴롭힌다 아니면 이제 좀 맞서는 이미지를 얻는 것이 이제 윤석열 총장이기 때문에 야권층에서는 수용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야권에게는 고민을 안겨주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권 주자들이 유력하게 부상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니까 부상할 수 있는 환경이 제약되고 있는 것이니까 상당히 이제 고민도 함께 안겨주는 것이어서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령 내년 7월 됐는데 정치를 안 하게 된다. 안 한다라고 선언해 버리게 되면 대선이 임박해 있는데 후보들 빨리 키우기 어렵거든요. 특히 이제 보수 정당 같은 경우는 지지층들이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마음에 이제 품는다 또는 지지한다까지는 시간이 좀 제법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경향을 보여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때 가서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아하. 거예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오히려 이제 윤석열 총장이 자꾸 이렇게 조사에 들어가서 높게 나오는 것은 어떤 분들은 진보 성향층에서 반대가 좀 많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그래서 사안이다. 한국일보에서 민주당은 웃고 있다. 뭐 이렇게 오늘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 내면에서는 아마 그게 네. 맞을 거예요. 네. 근데 한길리서치 이번 조사가 국민의힘에는 큰 충격을 준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길리서치 소장이 오늘 이제 의도성이 없었다. 이 6명만 포함된 조사, 국민의힘이 배제된. 근데 유감을 표명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무튼 당혹스럽죠. 자기 당 후보는 한 명도 그쵸, 포함이 안 제일 됐다는 야당인데. 점에서 강자 6명만 포함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김종인 위원장 앞 코너에서도 언급이 됐었지만 유승민 캠프에도 네네. 갔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뭐 오세훈, 원희룡 등의 잠룡들을 지금 언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조사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의 스탠스가 좀 바뀌었다. 네, 서울시장, 부산시장도 우리 당내에는 뭐 눈에 띄는 인물이 없다라고 했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당에도 후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 조사 때문에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사 때문에 바뀌었다는데. 네.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행보를 놓고서 그럼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인가? 꼭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쪽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쏠림 현상이 나타났던 것은 그만큼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인물만이 대안은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그런 인물이 없다 하더라도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대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해법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한데 그 해법과 관련해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이제 상당한 고민이 시작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여론계 훈남 3인방과 함께했던 여론도사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윤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코로나19 지금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었다. 그렇습니다. 이야, 아이고 어떡하나. 지금 존스 홉킨스 대학의 집계 결과 15일 오후 시점입니다. 네.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환자 수가 1,100만 984명이 됐고요. 누적 사망자 수는 24만 6,006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속도가 문제인데요. 확산 속도가 누적 감염자 수가 900만 명을 돌파한 지 열흘 만에 1,000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6일 만에 100만 명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만 명씩 늘어나는 그 일수가 계속 단축이 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지금 미국에서 1월 20일에 첫 번째 양성 판정자가 나왔는데 지금 100만 명을 넘길 때까지는 98일이 걸렸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확산 속도가 팍팍팍 빨라지면서 네네. 지금 6일 만에 지금 100만 명이 더 늘어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현재 추세대로라면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까지는 800만에서 1,300만 명이 추가로 확진될 수 있고요. 같은 기간 동안 사망자도 7만에서 15만 명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2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멕시코, 오리건 같은 일부주에 다시 봉쇄령이 내려졌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이렇게 미국 서부 세 개 주는 주 경계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지 말라 이런 경보를 네네. 발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심각한데요. 코로나19에 이제 좀 피로해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4월에 비슷하게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19를 저지해 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열의가 이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실제로 보건당국이 자택 대피를 권고하면 준수를 하겠습니다라는 사람이 봄철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집 밖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과 사회적 거리두기 한 1.8m 정도의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답한 사람이 더 늘어났고요. 그래서 문제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추수감사절 네. 땡스기빙 생각을 못했네. 그러니까요. 네, 네. 다음 주 목요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이제 많이들 참 모이는데 저 올해는 조금 자제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네, 것 같긴 네. 한데 자 근데 사실 문제는 이쯤 되면은 대통령이 나서서 네. 좀 어떻게 좀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선거 네. 불복 선언 이후로 계속해서 뭐 선거 얘기만 트위터에 올렸지 코로나 얘기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팀이 있거든요. 네. 여기 참여하고 있는 브렛 지로워 보건복지부 차관보가 15일에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의에 참석한 지 5개월이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지금 대선에서 대규모 부정이 있었다 여기에만 집중하느라고 전혀 이곳을 이제 코로나19를 돌아보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자기만 안 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바이든 당선인을 당선인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바이든 당선인 측이 코로나19와 관련된 행정부의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네네. 차기 행정부가 이제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걸 수립하는데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그런 아, 점이에요. 지금 예산도 안 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정보도 안 넘기고 있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런 이런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근이 차단돼 있기 때문에 주지사나 의료계 같은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지금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당선인 신분이고 대통령이 아니니까 약간 자제를 하겠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19 위기라는 게 뭐 날짜를 기다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선인이 취임할 때까지 그럼 잠잠해질게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즉각 속도를 내야 된다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지금 나타내고 아니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알아서 좀 잘하기라도 하든지 그러니까요. 그것도 아니고. 네, 그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문제 지금 시큐리티 브리핑을 안 받고 네, 있거든요. 안보 브리핑을 네. 안 받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공화당에서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다. 9.11 네. 때도 그랬다라고 얘기하면서 안보 브리핑은 받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19 정보를 받아야 된다는 요구는 공화당에서 하나도 나오고 있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공화당도 전혀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 하나 뭘 썼다가 다시 내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인이 조작으로 네. 뭐 부정선거로 대선에서 이겼다라고 네. 했다가 그 이겼다라고 쓴 게 마음에 걸렸던가 봐요. 그러니까요. 네. 15일 오전에 트위터에 바이든은 선거가 조작됐기 때문에 이겼다. 어떤 투표 감시자나 참관인도 허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대선이 조작됐다는 기존 주장을 계속 연결해서 한 거긴 한데 이겼다라는 표현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미국 언론들이 그럼 승복한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보도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 즉각 트럼프 대통령이 조작된 선거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트윗을 다시 올리면서 바이든은 가짜뉴스 미디어의 눈으로 볼 때만 이긴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조작된 선거였다라는 트윗을 다시 한 번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CNN은 지금 그 뭐 선거 조작 선거 주장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개표하는 동안 선거 감시인과 참관인들이 허용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 이런 반박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게 있더라고요. 좀 멀리 떨어져 있게 했대요. 네네. 근데 그 이유가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20피트, 네네. 우리로 치면 한 6m 정도 그 거리를 유지해라 뭐 이런 네네.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네. 그래서 뭐 가까이 하겠고 이런 케이스들이 조금 있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 변호인 측이 한 6개 주에 소송을 낸 걸로 네네. 알아요. 뭐 미시건신, 미시간, 네바다, 뭐 아리조나, 뭐 펜실베니아, 그리고 조지아 뭐 이런 곳에 냈는데 거의 다 기각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거의 다 기각되고 그리고 변호인단들이 스스로 그냥 우리 안 한다. 네네. 그걸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마 펜실베니아 쪽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그렇겠죠. 것 같은 게 네. 펜실베니아가 한 3일 정도 데드라인을 좀 더 줬잖아요. 네네. 우편 투표 오는 거를. 그렇습니다. 그거를 뭐 취소해라. 근데 그걸 이전에 이미 이제 선거 있기 전에 공화당 측에서 냈었는데 그 네. 펜실베니아 주법원에서 기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걸 이제 연방 대법원에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에이미 버렛 판사가 없을 때였기 없을 때. 때문에 네. 주법원에서 결정한 대로 가라라고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걸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하고 뒤집어 있는 보겠다. 거죠. 네. 근데 그게 정확히 몇 표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온 표들도 거의 다 사실은 바이든 후보를 이제 찍는 성향의 표들이 많이 왔다라고 네네. 추측을 하고 있어서 별로 뭐 그 뒤집히기는 상관 네.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라고들 보고는 있는데 하여튼 뭐 여전히 그러고 있네요. 자, 지금 이제 미국 선거 대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 얘기도 저도 하고 싶긴 했어요.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네. 사실 의회 선거 성적을 보면 민주당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중간 선거 아직 2년이 남았습니다만은 벌써 2022년 되면은 아마도 민주당이 패배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하긴 했지만 7,300만 표나 얻어갔거든요. 그래서 공화당이 또 상원 선거에서 크게 선전을 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선거 분석 매체 538이 최근 공화당이 2022년 선거에서 하원을 되찾아오는 길에 있다.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선거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성과를 공화당이 냈기 때문인데요. 지금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15일 현재 AP통신 집계 기준으로 과반인 51석에 한석 모자란 5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1월에 조지아주에서 상원 의원 결선 투표가 치러지잖아요. 상원의원 2석이 여기에 걸려 있는데 지금 미국 언론들은 조지아주에서 2석을 다 공화당이 가져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원의 경우는 지금 민주당이 232석인데 15일 현재 민주당이 하원에서 219석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공화당은 197에서 203석으로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현재보다 6석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개표가 다 끝나면 민주당이 220석 초반, 공화당이 210석 안팎을 얻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내놓고 있는데 굉장한 선전을 한 거죠. 지금 올해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의원, 하원 의원 중에 21명 등이 고령 등을 이유로 은퇴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6명만 은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은 이제 선거 전망이 어둡다. 우리가 패할 거다. 대패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대거 은퇴하고 물갈이를 신진으로 세웠는데 민주당 중진급들은 우리가 다 이길 거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물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2년 뒤에 선거를 했을 때 전망이 더 어둡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중간 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심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워낙 좀 불리하다. 민주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 행정부는 대통령 첫 임기에 치러지는 중간 선거에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도 지금 분석을 해놨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는 중간 선거에서 50석 이상이나 잃어버렸고요. 오바마 행정부도 첫 번째 중간 선거에서 60석 이상을 잃었고, 네, 굉장히 망했죠.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중간 선거에서 한 30여 석을 잃는데 그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으니까 그런 징크스가 또 되풀이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여러 가지 면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 하원이 과반이 218석이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민주당이 잘 못한 선거예요. 네, 굉장히 못한 선거죠. 그리고 원래 대통령 선거가 있는 데는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의 정당이 조금 더 표를 더 많이 얻는 성향이 있는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만 당선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2022년에 되면은 아마 좀 고민이 많을 거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2020년 센서스에 따라서 선거 구 재분배와 선거구 재획정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아마 2022년에 선거를 치르게 되면면은 민주당한테 과히 좋은 그런 구도가 아니다라는 점. 여러 가지 면이 다 겹쳐 있군요. 바이든 당선인이 힘들죠. 상하원을 다 잃어버리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파리에 해밍웨이 단골 서점을 살리기 위해서 전 세계 문학 애호가들이 나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라는 서점이었어요. 그랬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봉쇄령도 파리에 많이 내려졌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해밍웨이가 갔던 곳이라더라 해서 찾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관광객이 뚝 끊겨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영업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곳이 폐업할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점 측이 10월 말에 온라인으로 책을 제발 주문해 주세요. 이걸 호소하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2주 만에 세계 30개국에서 7천여 명이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대부분 각자의 나라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거였는데 이 서점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파리에다가 지금 주문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배송 주문을 하신 분들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건 이상 들어온 적도 있고 그래서 지금 1919년에 파리에 살던 미국인 출판업자 실비아 비치라는 분이 영어 서적 전문으로 개업했던 서점이었는데 20년대 한동안 해밍웨이가 파리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자주 갔고 아일랜드 소설가 제임스 조이스도 많이 찾았고 그리고 뭐 에즈라 파운드 작가라든가 스콧 피츠제럴드도 자주 찾았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영화 나왔던 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비포 선셋에서요. 남녀 주인공이 9년 만에 재회하는 장소로 쓰였고요.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에도 등장했던 굉장히 유명한 그런 서점이기 때문에
때문에 영화에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한국, 일본, 중국 관광객들이 찾아주는 게 큰 힘이 됐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 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온정이 답지하면서 지금 폐업할 위기를 좀 넘기게 될 것 같습니다. 온정을 넘어서 상당히 많은 네. 이윤을 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해외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5년 전이었나요? 어린이 난민 크루디가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었죠. 그런데 최근에도 난민을 싣고 가던 선박 사고로 영아가 사망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중해를 건너는 난민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국제법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2015년쯤에 그때 난민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때 한 9월 정도죠. 네, 그때, 그래서 예. 그때도 뭐 선박이 지금 이렇게 예. 전복이 돼갖고 예. 몇천 명 수준으로 그때 그렇죠. 사망했었던 일이 예.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좀 멀리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항상 신경 쓰고 살지는 예. 못하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뭐 여러 가지 사고가 있고 올해만 벌써 한 900명 사망했다고요. 예, 뭐 통계에 따라 좀 다른데 아. 뭐 한 800에서 900 정도가 이제 사망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네. 그 기니 출신 그 이제 엄마가 네. 아이를 놓친 거죠. 아. 그래서 아이만 사망을 했고 6개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참. 예, 그리고 엄마는 이제 아이를 갖다가 이제 어딨냐 이렇게 아하.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절규를 하는 그런 게 이제 지난 금요일 정도 그때 우리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네. 자, 이 상황이 여전히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사실 매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우리가 2015년에 네. 그 시리아 난민하고 이게 맞아요. 연계가 되면서 그때는 굉장히 이제 우리한테 좀 많이 다가왔다가 뭐 그 다음에는 우리도 좀 잊어먹기도 했는데요. 네. 그 매년 10만 명 정도 뭐 조금 줄어들긴 합니다만은 뭐 3년 전에는 18만 명, 그 다음에는 뭐 14만 명, 12만 명. 그래서 올해만 해도 이제 그 지중해를 건너는데 성공한 이제 난민들은 7만 2천 명 정도고요. 근데 그 와중에서 사망한 이제 난민이 한 800, 900명 정도. 아, 그렇군요. 예. 거기다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보통은 이렇게 이제 뭐 국가들이 사실 난민 좋아하진 않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이 상황에서는 보통 이 정박지를 내줍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박지를 내주지를 않아가지고요. 코로나 때문에. 예,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검증할 수 없다. 그래서 38일 동안 이제 그냥 배가 떠돈 경우도 있고요. 어이구. 예, 뭐 올해 사태가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럼 보통 이 난민에 대해서도 뭐 최근 들어서 더더군다나 좀 약간 배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악화된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지중해를 건너서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쪽에서 보통 가는 걸 거 아니에요? 예, 보통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그 출신국을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네. 뭐 튀니지라든가 알제리, 그다음에 뭐 리비아, 뭐 이런 국가들이 이제 상위권에 올리고 네네. 있습니다. 그 북아프리카에서 그 지중해만 건너면 유럽이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그 택하는 나라가 이탈리아, 거기가 제일 가깝다면서요? 예, 그리고 사이프러스, 아, 그다음에 몰타. 이제 이 세 개 나라가 가장 이제 많이 택하는 루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중해를 건너가는 육상 난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는 난민의 네. 90%는 배를 타고 가는 거고요. 10% 정도만 뭐 스페인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잠깐만 건너서 이렇게 육상으로 가고요. 오, 육상으로도 갈 수 있는 줄 몰랐네요. 그러니까 육상을 간다는 의미가 네. 배를 아주 짧게 타고. 탄다는 의미죠. 예.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요. 네. 결국은 그 나라에 도착을 해서 제가 난민입니다. 또는 난민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예, 스페인 당국에 이제 나타나는 게 보통 스페인 선박에 의해서 구조된다기보다는 결국은 실제 나타난다는 거죠. 어떻게든 간에. 예, 그런 의미입니다. 좀 우리도 난민 얘기 이슈가 있었잖아요. 예, 2018년에 예멘 네. 난민 이슈가 있었죠. 그 우리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의견들이 나뉘었죠. 이게
뭐 난민을 받아야 된다는 분들도 있었고, 난민은 여러 가지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언론도 그렇고 우리가 조금 용어를 갖다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사실 저도 지금 이제 편의상 난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난민은 난민 인정을 받았을 때만 난민이고요. 네네. 예, 법적으로요. 그 보통은 다 난민 신청자지요. 예, 그 신청을 해야지만 국가에서 이제 절차를 거쳐가지고 당신은 난민이다. 예, 인정하겠다라고 했을 때만 난민이고요. 네네. 그 우리 법적인 용어로는 난민 인정자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예멘 같은 경우에는 다 난민 신청자였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심사를 해서 실제 난민이 인정된 분은 아주 극소수고요. 네네. 뭐 인도적 체류 허가를 갖다가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죠. 아하, 그 난민 신청자와 그리고 난민 혹은 난민 인정자 이렇게 갈라서 우리가 봐야 갈라서 된다. 봐야 되고 지금 대부분의 이런 분들은 사실 절차를 거친 적이 없기 때문에 난민 신청자지요. 신청자라고 봐야 된다. 예전엔 보트피플 얘기도 했었어요. 그 1970년대죠. 네네. 보통 이제 그 베트남 전쟁과 관련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인도 차이나 반도를 갖다 탈출할 때 보통 이제 보트 피플을 얘기를 했는데 이 보트 피플이 사실 해상 난민이죠. 그 배를 타고 이제 여기 박해를 갖다가 받지 않기 위해서 피해 가지고 결국 떠나는 건데요. 당시에는 보트 피플이라는 용어를 갖다 썼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보트 피플은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 보여요. 예, 난민이나 난민 신청자를 이게 사용하게 되면은 법적인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는 인상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보트 피플은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제 국내 법원들,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한 19년 전에 이제 400명 이상이 구조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구조된 사람들이란 용어를 썼습니다. 난민 난민 신청자 이런 말 안 쓰고 난민 신청자라는 용어를 안 쓰고 보트 피플. 근데 그 당시에는 구조된 사람들이라는 구조된 사람들이라는 것은 난민 신청을 받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미냐면은 결국은 난민 인정을 최대한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보트피플, 구조된 사람들은 보통 정치적인 해결을 이제 기대하는 그런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올해 정착하기가 힘든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유엔 난민기구가 나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유엔 난민기구 이제 홈페이지에 가보게 되면은 집을 떠난 사람들의 그 숫자가 작년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7,950만 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실제 법적인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난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건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은 뭐 실향민도 그 중엔 있고요. 실향민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나라를 떠나진 않았어요. 근데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다시 자기 고향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뭐 민족 간의 분규라든가 전쟁이 났다거나 뭐 전쟁은 아니라도 내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종 간의 갈등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이제 그 포함을 시키고요. 최근에 베네수엘라가 이제 여러 가지 국가적 어려움 때문에 그 국가를 떠난 사람이 3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엔 난민기구는 일단 집을 떠난 사람들 전체를 갖다가 7,950만 명 정도로 잡고요. 그 중에서는 그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을 한 2,600만 명 정도로 잡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실제 국가들이 난민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또 극소수라는 거죠. 그래서 유엔 난민기구는 난민기구대로 다른 국가들하고 협조를 해서 난민 캠프라는 걸 운영을 하죠. 그래서 캠프라는 것이 단순히 뭐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뭐 텐트 같은 것이 몇 개 쳐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거의 막 몇만 명 이상이 살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이제 운영을 하죠. 예, 그런 식으로 난민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이 난민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들은 대부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난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수색 구조도 해야 되겠죠. 법적인 의무가 사실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관할할 수 있는 영역에서 뭐 배가 조난을 당했는데 그걸 구조하지 않는다. 이거는 법적인 의무를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도 해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어떤 기양지라고 그러죠. 상륙할 수 있는 어떤 항구를 내준다거나 이런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회피하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회피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법이 아주 이제 그 약간의 여지를 주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네. 만약에 내 나라에 상륙을 시키기 어렵다면 다른 나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라도 항구만 만들어주면 된다. 이런 건 이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에 돈을 주는 겁니다. 예,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13년 전에 그 마린원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마린원? 예, 그 배 이름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스페인이 구조를 했어요. 네. 근데 스페인 입장에 사실 세네갈 쪽에서 구조를 했는데 네. 세네갈은 사실 수색하는 데 있어서 거의 포기 상황이었고 스페인이 구조를 해서 정확히는 아마 260명이 좀 넘을 겁니다. 네네. 그 사람들을 갖다가 구조를 했는데 스페인으로 데려가고 싶진 않은 거예요. 아하. 그래서 65만 유로를 주고 모리타니아에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돈을 이용하든지 아니면은 수색 구조를 했는데도 이게 수색 구조 작전이 아니고 차단 작전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차단 작전이 원래는 그 쿠바 난민들이 네네. 미국으로 건너갈 네. 때 미국 쪽에서 쓰던 방법인데 이런 겁니다. 난민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비자가 있는지 한번 보자. 네? 없겠죠. 비자가 그러니까 어딨어, 난민이. 그 법적인 그런 문서가 있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이주할 수 있는 문서가 있는지를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주할 문서가 없으니까 불법 입국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보내려는.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수색 구조보다는 차단이란 이름으로 부른다거나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제3국의 기항지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돈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국가들이 사실 해상 난민을 많이 이렇게 받지 않게 해서 우회하는 그런 조치들을 뭐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중해도 문제가 뭐냐면 국가들보다는 오히려 그래서 NGO들이 나서서 수색을 해주는 거예요. 구조도 하고요. 네네. 이게 좋은 일이죠. 구조되죠. 근데 그 NGO들은 사실 국가들에게 기항지를 달라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난민도 아니니까. 아니 그 NGO 자체는 네. 국제법상의 권리 의무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렇죠. 국제법상 권리 의무는 국가들이 가지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맞아요. 예. NGO는 난 거버먼탈이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NGO는 일단 사람은 살려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항구에 좀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했을 때 별다른 어떤 협조를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들이 좀 우회하는. 그러니까 완전 불법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약간 편법적인. 그래서 해상 난민을 최대한 안 받고자 하는 네네. 그런 조치를 사실 꽤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호주도 예전에 뭐 비슷한 얘기가 있었던 그 얘기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탐파 사건입니다. 탐파 사건. 예, 그것도 이제 배인데요. 인도네시아 배입니다. 네네. 그래서 정확히 433명이 구조가 됐고 그래서 그 판사들이 네. 구조된 사람들이라는 용어를 그 당시에 썼던 겁니다. 그게 그 탐파 사건입니다. 2001년에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해상 난민들이 굉장히 좀 천대받고 있는 거죠. 근데 참 그런 것도 있잖아요. 최근같이 또 유럽에서 특히 이제 프랑스에서 그런 여러 가지 끔찍한 사건들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특히 북아프리카라고 하면 대체로 이제 무슬림들이니까, 그렇죠. 받기 싫어하는 심정도 이해는 가긴 하거든요. 이해 갑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기가 참 힘든 건 맞거든요. 오도 가도 못하고 정말 그렇죠.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사실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네. 그 사람들이 고국을 떠나지 않도록 그 그렇죠. 고국의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게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게 어렵지만은 유엔 난민기구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가들은 사실 조금 약간 우려도 하고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오는데 네네. 그것을 갖다가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요.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난민 인정 절차 자체에 대한 주권 자체는 그 국가에게 있기 때문에 그 국가가 굉장히 까다롭게 절차를 운영해가지고 난민을 안 받아도 그거는 할 말이 없는 예, 거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국가에게 이걸 법적 의무라든가 인도적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냐라기보다는 사실 유엔 난민기구 위주로 이것을 뭐 캠프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캠프에서 어느 정도
자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 다음에 다시 뭐 다른 방안을 또 마련한다거나.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고국으로 돌려보내자 이런 말도 할 수 없는 거고 또 유럽 국가들이 어렵네요.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죠. 이래서 사실 국제사회가 좀 필요하고 국제기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또 그렇다고 국제기구가 뭐 권한이 되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해서 참 어려운 문제다라는 답답한 말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난민, 해상 난민 이야기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The Hollies의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